네,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그 정책 과정에서 세 번째, 네 번째 파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이제 정책 집행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정책을 어떤 위반을 하고 결정을 하고 결국 이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정책에 집행한 모습이 없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완수가 됐다, 완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그 집행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책은 결국은 집행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확인이 되고 결국은 이제 현실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 정책 그 집행의 컨셉을 보게 된다면 정책의 성공과 실패는 결국 이래 그 그 집행의 성공적인 그 운영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런 그 의도된 아웃컴, 리절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아웃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정책을 어떤 완전한 형태의 어떤 행동으로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적인 수단을 통해서만이 현실성에서 구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정책이 결정이 되면 집행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또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또한 수정이 되고 또 변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책을 설계하고 했을 때 미처 나타나지 못했던 어떤 국내의 어떤 정치 외교적인 아니면 정치의 국제적인 어떤 환경 변화에 따라 가지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도 또 정책 그 결정한 사항이 또한 수정이 될 수 있고 변동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한 가지 특이점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정책은 어떻게 보면 이런 정책 집행 과정을 통해서 더 이렇게 분명화되고 그다음에 확실시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 그 집행가의 그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정책 결정자와 정책 집행가의 그 역할, 그 관계 그런 속에서 결국은 그 집행자들이 갖고 있는 자유재량, 재량권에 따라서 분류해 본 그 유형인데요. 어떤 5가지 형태로 우리가 일단 분류를 해볼 첫 번째 5가지 형태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클래시컬 테크노크라트입니다. 고전적인 기술 관료형인데요. 결국 역할이라는 것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대부분 다 제한적이죠. 그리고 단지 어떤 기술적인 그런 부분만이 어떤 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어지게 되는 거죠. 전형적인 어떤 기술 관료 그런 목적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그 지시된 위임과형인데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그 어떤 맨데이트, 주어진 그 어떤 역할 속에서만 어느 정도의 그 자유재량이 주어지게 돼서 결국은 그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어떤 정책 수단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주어진 어떤 위임된 범위 내에서만 하는 그런 유형이 바로 지시된 인스트럭티드 델리게이트 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기너형인데요. 협상형인데요. 그거는 정책 결정자와 동등한 어떤 오소리티,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어떤 정책 목적과 어떤 정책 수단을 협의를 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어떤 자유재량을 가진 실험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어떠한 그 자유재량을 굉장히 많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정책 그 목표가 특히 이제 추상적으로 결정이 됐을 때는 굉장히 이 유형의 어떤 그 자유재량 실험가들은 그 추상적으로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자유재량 권위를 가지고 정책 컨텐츠를 결국 이제 구체화시켜 나가는 그런 타입이 이런 자유재량형 디스크레셔너리 엑스페리멘트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관료 기업가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관료 기업가형이 가장 큰 재량을 가지고 있고 이런 정책 그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떤 그 권위가 또 이렇게 맡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관료들은 스스로 이런 정책 목적과 그리고 어떤 확실한 구체적인 수단을 결국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의 구분 중에서 5번으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이런 그 정책 그 집행가들이 자유주량을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 그 집행에 대한 그 접근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그건 한 4가지 정도의 이런 유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탑다운입니다. 그렇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명령과 지시가 이행이 돼서 밑에서 결국은 업무를 수행하는 탑다운 방식이 있죠. 그건 주로 이제 정책 결정자 중심의 접근 방법이고요. 이런 정책의 그 집행은 결국은 그 정책 결정자가 만들어낸 목적과 어떤 컨텐츠를 실행하는 수단적인 행동을 결국은 정책 집행이 이루어진다. 그런 방식으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탑다운 방식 하에서는 이런 관료들의 어떤 자유재량권이 굉장히 미니마라이즈, 굉장히 축소화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단점으로서 볼 수 있는 거는 분명한 이 정책 목적을 세우는데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그 목적이라는 것이 결국은 인클루시브, 포괄적이고 굉장히 모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정책 목적을 분명하게 세울 수가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 결정가들이 모든 것을 탑다운 방식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불가피하게 이렇게 어떤 그 관료들이 어떤 재량권과 어떤 해석에 따라 가지고 정책 집행 과정에 또 이렇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정책 결정자가 모든 정책 부분과 집행 부분까지 명료하게 다 이렇게 구체시킬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런 재량과 해석이 또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그런 방식이 탑다운이고요. 두 번째는 바텀업입니다. 위에서부터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정책, 그런 집행 방식인데요.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전문적인 어떤 지식, 이런 전문성을 가진 그런 관료들에 의해서 이런 그 정책 집행이 구체화되는 거죠. 이런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그렇지만 이 접근 방법에 또한 그 비판점은 그 정책 결정가와 이런 집행가 간의 롤이 분명치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 집행가들이 결국 어떻게 보면 자유재량을 어느 정도의 그 재량을 가지고 정책 현장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정책 결정가 세워놓은 정책 목표 이런 목적들이 현장에서 약간 변질 또 왜곡될 수는 있다. 이런 또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그 관료들의 영향력, 인플루언스가 굉장히 확대되는 그런 접근 방법이 바텀업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이제 통합 접근 방식인데요. 이거는 정책 목표를 세팅, 수단을 정하는 거는 탑다운 방식으로 하고 그 대신 과정이나 절차적인 그런 솔루션, 해결 방법은 이런 바텀업 방식으로 하는 절충형이 바로 이제 통합형 접근 방법이 되겠고요. 마지막에 어드보커시 코올리션 프레임워크이라는 그런 그 접근 방법이 있는데요. 정책 옹호 연합 모형이 있는데 이 모형은 기본적으로 바텀업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정책 하부 체계에서 특정한 이슈들에 대해서 다른 어떤 신념을 가진 이런 정책 옹호, 어드보커시 코올리션들이 서로 경쟁을 합니다. 어떤 컨플릭트 상황에서, 갈등 상황에서 경쟁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인 브로커가 결국은 그 과정에 개입을 해서 타협을 해서 그리고 정책을 실현해 나간다라는 그런 접근 방법이 이 어드보커시 코올리션 프레임워크 어프로치라고 보겠는데요. 이런 정책, 실질적으로 이런 정책의 어떤 그 이슈, 문제든 결국은 이 폴리시 서브 시스템 그 하에서 결국 논의가 되기 때문에 그 밑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러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집단들의 어떤 의견들이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정책 브로커가 나타나서 타협 단계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결국 법안의 형태로 만들어져서 이게 집행이 된다라는 이론이 이게 어드보커시 코올리션 프레임워크 어프로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는 정책 수능과 불응인데요. 정책을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항도 있게 마련이고, 그리고 또 정책을 원만하게 이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떤 그 방침, 이런 제도들도 필요할 텐데요.
일단 정책을 집행에 대해서 잘 이렇게 순응하고 협조적인 하는 그런 모습이 가장 바람직할 텐데요. 이런 순응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정책 결정가들과 이런 그 정책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수혜를 받는 있는 그룹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런 정책 결정을 따라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정책 그 순응이 모습이 결국은 정책의 효과적인 그런 그 모습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열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반면에 불응한다, 어떤 정책 집행에 불응한다는 그런 모습은 결국은 정책 타겟, 정책의 그 수혜를 받는 그런 그 집단들이 결국은 정책이나 법에 대해서 따르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죠. 이렇게 정책 그 순응과 불응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정부의 권위가 있으면 정책 순응을 잘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한 정책이 법적인, 합리적인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있죠. 이유를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정부나 어떤 정책이 합법성을 띠고 있어요. 리갈리티요. 불법이 아니고 어떤 합법성을 가지고 집행이 될 때는 정책 순응이 잘 된다. 그리고 또한 정책 타겟, 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그런 집단들이 자기 이익이 어떤 편익과 일치될 때는 굉장히 정책에 잘 순응하는 그런 경향이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결국은 처벌과 어떤 제재라는 이런 방침도 결국은 정책 순응을 이끌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정책에 집행하는 기간이 아주 길 때는 또한 정책 순응도가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부분은 정책이 불응이 되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사회적인 가치나 어떤 규범이나 어떤 신념과 이런 그 상치가 될 때 이런 정책 그 불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수적이고 어떤 권위적인 그런 사회에서 특히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독려하는 이런 정책 같은 경우는 아마 정책 그 불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어떤 조직 내에 어떤 그 집단원의 강한 멤버십 같은 경우도 조직에 그 불응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면 어떤 정부 정책이 특정한 어떤 그 조직에 또 반발을 사서 그런 반발이 그 조합, 노동조합의 구성원들을 강력하게 결속을 시킬 때는 이러한 정책에 불응하는 그런 강력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이런 렌트 시킹 하는 그런 성향도 하나의 정책을 불응하는 그런 요소로 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또 정책으로부터 수혜를 받고 있는 이런 타겟, 그런 집단들이 그 정책에 순응하지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이익을 볼 수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아마 정책을 따르지도 않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이러한 그 렌트 시킹이라는 그 성향도 정책에 불응하는 요소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 법 자체가 가진 어떤 구조적인 결함 있으면 그것도 정책을 불응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런 정책 집행에 수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와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뭐 설득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또 교육이나 통해서 가치관이나 신념을 변화시켜서 정책에 순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또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정책 수단인데요. 우리가 어떠한 정책을 실현할 때 유효하게 정책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그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것을 우리가 정책 수단이다, 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이 수단이라는 것은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또는 툴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그 효과적인 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 정책 그 타겟 그룹의 어떤 자발적인 그 이행을 이끌어내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적의 정책 수단을 또 같이 동원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부가 결국은 어떤 그 규제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런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 중 하나가 이런 그 정부 규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그 정부가 규제한다는 것은 정부가 결국은 그 바람직한 그 사회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질서를
그 집행할 목적으로 어떤 그 기본적으로 프라이빗 섹터 또는 또 시장이 개입을 함으로써 또 개인이나 어떤 그 기업의 어떤 그 행동을 그 제약하는, 규제하는 이런 거를 정부 규제라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정부 규제의 정당성을 살펴보게 된다면 한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익성이죠. 파브릭 인터레스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파브릭 공공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런 정부 규제 없이 이런 그 시장에서 특정한 그 어떤 산업이 제공하고 있는 어떤 재화나 어떤 그 서비스의 퀄리티가 계속적으로 하락이 된다. 그렇게 된다면 이 공익성은 어떻게 보면 침해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거기에 개입을 하게 되고 규제를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의료 시장에서 자격 있는 검증받은 의사만이 결국은 진료를 할 수 있어서 진료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제를 하는 이런 예가 바로 이런 공익성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규제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여러분 이미 우리가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네 가지 사례를 살펴봤듯이 이렇게 이런 그 자원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배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못할 때 결국 이제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데요. 그럴 때 결국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공공 어떤 재를 남용을 피하기 위해서 또 정부가 또 이렇게 개입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업권을 통해 가지고 어업권을 특별한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을 가진 상황에서 어업권을 부여를 해서 이런 어획량을 어느 정도 규제를 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런 마켓 실패로부터의 또 보완 차원에서의 그 내용이 되겠고요. 네 번째는 인펀트 인더스트리예요. 유치 산업을 보호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략 산업을 촉진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또 정부가 개입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인펀트 인더스트리를 아시죠? 인펀트 인더스트리는 국내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어느 정도 그 정부가 그 기업을 또 보호하는 일종의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제도를 통해서 이런 인펀트 인더스트리를 어떤 보호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인펀트 인더스트리를 보호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특정한 산업 정책을 가지고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때 그때는 이런 전략 산업을 우리가 포스터링한다, 촉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럴 때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런 유치 산업을 보호를 하고 이런 전략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런 분배적인 형평성을 또한 촉진하고자 할 때 또 정부가 또 규제를 하고 또 개입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불공평한 소득 분배 이 상황을 우리가 개선할 때 결국은 이런 정부의 어떤 그 규제 또 개입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규제를 하는 그 종류를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경제적 규제, 그리고 하나는 사회적 규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 규제라는 것은 결국은 경제 주체 스스로의 활동에 대한 그 규제를 가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진입을 제한하는 거죠. 그렇죠? 어떠한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그 나라가 어떤 유치 산업이나 아니면 전략 산업을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그 산업에 진입하는 것을 규제하는 거죠. 이런 경제적 규제가 될 수 있겠고요.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막는다든가 이런 프라이스를 규제하는 게 되겠죠. 최저임금을 마련한다든가 또한 이런 독점이라든가 이런 불공정 거래에 대한 또 규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경제적인 규제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규제가 있는데요. 이 사회적 규제라는 것은 결국은 그 민간 기업 같이 어떤 경제 활동으로부터 파생되는 사회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 규제를 이제 사회적 규제라고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그 환경적인 그런 규제가 되겠죠. 환경 오염을 막고 그리고 규제하는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그런 그 장치라든가 아니면 직업적인 어떤 안전과 그리고 보건을 증진하기 위해서
일정한 규제를 취한다든가, 그리고 소비자 보호, 그리고 어떤 그 안전을 위한 어떤 규제,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차별을 받는 걸 시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규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규제를, 사실은 규제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규제를 어떻게 완화시킨다고 할까요? 이런 개혁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레귤레이션, 규제를 탈규제를 한다든가, 규제를 완화한다든가, 그래서 규제를 합리화하는 그런 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경제적인 이런 규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완화되거나 없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반면에 왜냐하면 이런 그 경제 이런 그 규제들은 기본적으로 기술 진보라든가 아니면 환경 변화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장애물로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경제 규제는 기본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지만 반면에 사회적인 규제는 이게 굉장히 어떤 그 필요성이 굉장히 인정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사회적 그 규제의 역할이 결국은 그 경제의 그 활동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확장량에 따라서 앞으로 그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규제는 어떻게 보면 그 필요성이 더 인정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 한국은 1998년도에 대통령 산하에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이런 규제와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정책 그 평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 평가는 결국은 정책을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하고, 그리고 집행을 하고, 마지막에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가 바로 정책 평가인데요. 그 개념을 보게 되면 특정한 정책을 수행한 후에 그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을 결국은 이제 정책 평가다, 이렇게 봅니다. 그 목적은 결국은 정책이 성공적이냐 아니냐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정책 그 평가는 기본적으로 정책이 가진 가치까지 평가하기 때문에 가치도 반드시 포함돼서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런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징으로 보게 된다면 이 정책 평가라는 것은 결국은 정책의 그런 그 진전되고 있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정책의 더 전반적인 그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고 조정하는 이런 그 과정들도 다 우리가 정책 분석의 영역으로 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정책 그 분석을 위해서는 어떤 이론과 방법론이라든가 그리고 또 기준과 인디케이터를 또 설정을 하고 또 그 정책을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또 분석을 해야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치적인 또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배제하기도 어려운데요. 결국은 정책은 정치적인 산물이고 어떠한 중요한 어떤 그 정책이 실패를 하게 된다면 그건 그 정부나 정권의 큰 또 부담으로 또 다가오기 때문이죠. 정책 평가의 목적을 보게 되면 결국은 그 정책과 관련된 어떤 업무에 대한 그 리절트, 그 성과를 결국은 이제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정책 평가를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정책 평가의 그 중요성을 보게 된다면 이런 정책 그 집행이라는 거는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결국은 조달이 되는 거죠. 국민의 세금으로 결국은 집행이 되는데 그 이유는 일단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이 어카운터빌리티라는 것은 결국은 얼마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정책이 달성하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주는, 할 수 있는 그 책임을 정말 책무성이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정책이 실행이 됐기 때문에 그 정책이 효과적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정말 그 목적을 달성했는가라는 걸 보여줄 일단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무성을 확보하는 그런 측면에서 정책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정책 그 평가의 특징은 인풋 오리엔티드, 투입 중심에서 이런 아웃풋 오리엔티드, 성과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이제 그 어떤 그 행정 서비스의 어떻게 보면 수혜자, 고객이 결국은 시민이 될 텐데요. 이런 시민 중심주로 고객 중심적인 그 관리를 측면에서 결국 이 성과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피드백, 환류,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현상의 어떤 문제점이 재발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또 예방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이는 그림도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요. 우리가 정책이 있을 때 일단 인풋이 있어요. 여기 인풋이 있고요. 인풋이 있고, 그 다음에 액티비티가 있고, 아웃풋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아웃컴과 결국은 임팩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란 거죠. 우리가 인풋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병원을 건립한다고 할 때 뭐가 필요하죠? 병원 건립에 필요한 어떤 인력이 필요하고 장비가 필요하고요. 어떤 물자가 필요하죠. 이런 것들이 인풋이에요. 이런 거를 동원해가지고 결국은 어떤 액티비티가 마련이 되죠. 그죠? 또 건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관련된 인력들을 또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또 의료진도 또 훈련을 시키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액티비티 활동이죠. 그런 결과를 통해가지고 결국은 나오는 게 아웃풋입니다. 아웃풋을 통해가지고 하나의 결과물이 탄생이 되는데, 우리가 어떤 정책을, 어떤 병원을 수립한다는 이런 정책, 프로젝트를 세웠을 때 목표는 결국은 이런 아웃풋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결국은 이런 병원 설립을 통해 가지고 달성하고자 하는 아웃컴과 임팩트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중기적인 이런 아웃컴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병원 설립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또 질병이 발생될 확률을 낮추었다. 그리고 굉장히 건강해졌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웃컴이 될 수 있는 거죠. 병원 설립 목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그 지역사회의 삶이 윤택해졌다. 굉장히 웰빙이 증가가 됐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중요한 임팩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책 평가의 목적은 아웃풋보다는 결국 아웃컴과 임팩트 중심으로 이전하고 있다. 초점이. 그래서 이런 정책 평가도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시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런 추세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정책 아웃풋과 이런 아웃컴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나온 것이 정책 아웃풋, 그리고 정책 아웃컴, 그리고 인컴입니다. 임팩트죠. 임팩트인데요. 이런 그 정책 그 아웃풋은 결국은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정책의 산출물이죠. 결과물이 되겠고요. 병원 설립과 같이. 그리고 투입 대비 산출을 측정하는 주로 이피션시와 이런 생산성을 주된 지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떠한 그 양적인 그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 도로 건축의 길이라든가, 그 다음에 범죄 발생률 같은 이런 양적인 행동들도 아웃풋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아웃풋의 어떻게 문제점은 이러한 아웃풋을 통해 가지고 이런 정책의 효과성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혜자 수를 굉장히 많이 늘렸어요. 그럼 아웃풋이죠. 그렇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은 그것이 결국은 빈곤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켰을까요? 그 목적이 나타나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어떤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웃컴인데요. 이 아웃컴이라는 것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아웃컴이다. 성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책의 효과성을 나타내는 그런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도로를 건설한다는 것은 아웃풋이지만 도로를 건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된다라는 것은 아웃컴이 되겠죠. 그리고 또한 이 범죄율을 어떻게 조정하는 거죠. 범죄율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은 하나의 아웃컴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사회적인 전반적인 치안 질서가 유지가 된다. 이게 궁극적인 아웃컴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임팩트는 가장
그 장기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바람직한 형태인데요. 이 정책의 아웃컴, 리절트와 비슷하지만 정책의 어떤 롱텀, 장기간의 직접적이고 그다음에 또한 간접적인 영향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도로를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됐다, 장기적으로. 이거는 바로 임팩트가 해당이 되겠죠. 도로 건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원활하게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됐다. 이건 하나의 아웃풋이 되겠죠. 아웃컴이 되겠죠. 그렇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지역 사회가 로컬 이코노미가 활성화됐다라는 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정책 아웃풋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정책 아웃풋, 산출물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런 그 아웃컴이나 이런 임팩트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런 아웃풋이 계속 축적됨에 따라서 결국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정책 아웃컴이라는 것도 이런 단기적인 아웃컴들이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축적된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아웃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하나 우리가 정책 분석을 할 때 또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이 아까 이런 임팩트 할 경우에 임팩트 같은 걸 측정할 때 이런 의도되지 않은 이런 그 영향도 나타날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의도되지 않는 결과 또 우리가 또 잘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담배값을 인상을 했죠. 인상을 했습니다. 건강에 그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그 담배값 인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소비는 또 줄어들 수가 있죠. 담배값이 인상이 됐지만. 그렇지만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렇게 수출로 수출되고 있는 담배는 보통 이제 면세 가격이고 굉장히 값이 싸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국내에 또 밀수로 그런 담배들이 또 반입이 되게 된다면 결국은 이 담배값을 올린 정책적인 효과가 반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도되지 않은 또 이런 영향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책의 그 평가에 또 유형을 보게 된다면 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누가 그 정책을 평가하느냐 따라서 이런 셀프 이밸류에이션, 자체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오피서, 관리들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죠. 그럴 경우에는 이런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 저항이 적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두 번째는 인터널 이밸류에이션입니다. 자체 평가, 그러니까 내부적인 평가죠. 그래서 이런 그 평가를 하고 있는 부서나 어떤 기관의 어떤 그런 관료들이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도 이렇게 저항이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외부에서 제3자가 평가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럴 경우에는 또 객관성이 이제 보장이 된다는 또 이런 장점이지만, 그렇지만 그 평가 결과가 불리할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그 기관의 관료들은 약간 또 저항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책의 대상에 따라서 나는 그 여러 가지 분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서머티브 이밸류에이션입니다. 종합평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그 정책의 아웃컴 그리고 임팩트를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평가가 바로 서머티브 이밸류에이션이죠. 그래서 이런 정책을 집행한 이후에 결과에 이런 아웃컴과 아웃풋을 측정하는 그런 종합적인 그 평가를 서머티브 이밸류에이션이라고 되는데요. 그 종합평가는 특히 정책이 처음에 의도된 대로 이게 과연 이게 그 정책 변화가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을 일단 그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의 정책의 효과성을 그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결국은 그 아웃컴이나 이런 임팩트가 순전하게 이런 그 어떤 그 정책 실현의 결과로서 나오게 됐는가라는 것을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담배 소비량이 줄였어요. 근데 그 결과가 결국은 담배값을 인상해서 줄였는지 아니면 요즘에는 이렇게 담배값에 이렇게 경고 문구를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경각심을 가지게 돼서 담배 소비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인데요. 그렇게 담배 경고 그 장치가 부착이 돼서 사람들이 담배 소비를 안 하게 됐는지 아니면 그동안 지속해 온 금연,
캠페인 때문에 이런 담배 소비량이 줄였는지 그 영향력을 그 효과를 이렇게 잘 이렇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그 효과가 우리가 처음에 당초에 세웠던 그런 정책 목표로 인해서 그런 정책 그 어떤 그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과정 평가인데요. 일단 그 정책이 어떤 그 주어진 어떤 그 가이드라인과 어떤 프로시저 그 과정 그 절차에 따라 가지고 가장 그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이런 그 정책이 결정되고 진행이 됐는가라는 것을 그 평가하는 거를 이제 과정 평가다 이렇게 우리가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평가성 사정인데요. Evaluative Assessment인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일종의 예비 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이나 어떤 프로젝트가 그 의도된 아웃컴을 잘 산출해낼 수 있을 준비가 잘 돼 있는지 그거를 사전에 평가해 보고 있는 일종의 예비 평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그 정책 평가를 하기 전에 이런 타당성이라든가 합리성이라든가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정책 그 평가 요소들을 사전에 한번 리뷰를 해 보는 거죠. 그래서 평가가 어떠한 기여를 할 수가 있을지, 그리고 이번 평가에 세운 가정들은 정확하게 잘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설정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한번 리뷰해 보는 그런 그 평가가 평가성 사정이다. Evaluability Assessment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링은 보통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결국 우리가 체크해보는 그런 그 장치인데요. 그래서 정책이나 프로젝트가 어떤 그 당초 그 계획된 대로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 정책들이 결국은 그 선택된 그 대상들에게 어떤 베네핏이, 혜택이 제대로 잘 전달되고 있는지를 한번, 그리고 전달되도록 이렇게 잘 집행이 되는지를 모니터링 해보는 것을 바로 이제 모니터링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부르고 있죠. 그래서 모니터링에는 인풋, 액티비티 모니터링, 리절트 모니터링, 그다음에 성과 모니터링,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인풋, 투입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활동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모니터링이라고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메타 이밸루에이션인데요. 이거는 이제 평가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한 이후에 그 평가가 과연 잘 평가가 됐는지를 평가라는 그런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평가 활동이나 그런 시스템을 평가하는 그런 평가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런 그 평가라는 거는 결국은 그 평가 활동의 어떤 질적인 그 수준을 어떤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단 수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론이라든가 모델이라든가 방법론이라든가 인디케이터 이런 것들이 잘 이게 수립이 돼 있는지, 잘 설정이 돼가지고 평가를 수행했는지 이를 살펴보는 것들이 한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메타 평가는 주로 그 기관 바깥에 있는 제3자들이 주로 이런 메타 평가를 많이 실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 평가의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기준을 보게 된다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이 있을 텐데요. 일단 이펙티브니스 있죠. 효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되는가를 측정하는 게 효과성이죠. 그래서 이런 의도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책이 의도된 목적을 달성했는가 이런 거를 측정하는 게 효과성이죠. 또 하나의 efficiency, 능률성이라고 있는데요. 능률성은 그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주로 이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의 그 투입을 가지고 더 큰 그 산출을 달성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최소의 투입을 낼 경우에는 efficiency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능률성, efficiency의 그 평가, 그 기준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정부 지출은 늘어나지만 그만큼 이렇게 수입이 없을 경우에는 이런 efficiency라는 그 크라이테리아가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에코티인데요. 형평성이죠. 그래서 이런 그 분배가 제대로 형평 있게 배분이 됐는가를 측정을 하는데요. 이런 형평성은 크게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정책의 그 결과가 그런 그 사회 구성원 간의 어떤 그 부와 권력이 어떻게 이게 배분이 됐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떤 사람에게 너무나 많이 가고 또 적게 갔는가. 이렇게 정책의 그 분배 정도를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또 관점은 이 정책 그 수행을 통해서 혜택을 본 집단과 그리고 또 비용을 또 많이 부담한 그런 집단 간의 그런 비율이 공평한가. 어떠한 집단은 굉장히 비용을 적게 냈지만 혜택을 많이 가질 수 있고요. 또 어떤 집단은 비용을 많이 부담했지만 또 혜택이 적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에코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이런 그 정책 결과가 구성원 간에 동등하게 이렇게 배분이 되는 것을 또 측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기타 어떤 적절성이라든가 리스폰스, 반응성이 있죠. 정책이 구성원들에게 얼마나 빨리 반응이 돼서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책이 집행이 됐는가. 근데 만족도,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또 기준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게 정책 그 평가를 할 때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그 이밸류에이션 이런 정책 평가 없이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은 실행한 이후에 반드시 집행한 이후에 이제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 평가를 통해서 피드백이 되죠. 환류가 돼서 그리고 정책이 또 개선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건 레퍼런스고요. 자, 오늘 그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공공정책을 이해한다는 이 과제는 사실 굉장히 큰 과제고, 이런 과제를 단시간 내에 여러분들께 제가 설명드리기 저도 굉장히 벅찼고, 또 제 말이 많이 빨랐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했는지 좀 다소 염려되긴 합니다만, 어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공공정책을 수행하는 공직자의 입장에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이번 그 강좌에 참여해 주시고 경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마 저는 여러분들이 10월 달에 온라인 실시간 그 세션이 있을 텐데요. 아마 그때 여러분들을 그때 다시 한번 뵙게 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